지금부터 한국회계기준원 제138회 카이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최현덕입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참여하시는 분은 최소한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포럼과 관련하여 3가지 정도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포럼 자료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 아래쪽에 다운로드 안내 문구를 클릭하시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Q&A 게시판에 질의를 올려주시면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이 마무리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정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 연수 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포럼이 끝나면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아웃 정보가 있어야 연수 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 포럼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연결범위 판단과 관련한 기준 적용사항의 애로사항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마침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도 동기준서에 대한 사후 이행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오늘 논의된 내용이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제안하고 궁극적으로 IFRS 10의 원활한 적용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포럼의 자장이신 권성수 KPMG 경제연구원 부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원장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좌장 맡은 권성수입니다. 오늘 기준원에서 이렇게 이제 아주 IFRS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기준서 중에 기준서인 그 1110호 연결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8년 동안 사실 그 연결 기준서 1110호를 사용을 해왔는데 2013년부터 적용이 됐으니까요. 이제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이번 기회에 좀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사실 지배 여부에 따라서 기업의 사이즈가 굉장히 이제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기업이 운용하는 그 자산의 규모라든지 그 매출 규모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기업을 어떤 평가한다든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예측한다든지 또는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어떤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될 텐데 그것을 결정하는 이런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이 지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그 재무제표의 모양이 굉장히 크게 바뀌고 변화되어서 이 지배력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배력 판단도 사실은 그러한 실질을 반영해서 실질 지배력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기준서에서 원칙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1110호 이 기준서를 사용해보고 실제로 그 결과 실무에 잘 적용되는지 우리 한번 평가해보고 식별된 중요하고 논란이 있는 이슈를 한번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주제 발표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토론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주제 발표자들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준비한 3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이춘호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님 그리고 안지성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정혜진 한국회계기준원 연구원님 이 3분께서 오늘 주제 발표를 준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춘호 수석연구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의 이춘호 수석연구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연결과 공동약정 회계기준 적용 이슈를 주제로 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파악된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결 기준서 관련 의견 수렴 절차의 목적,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중요한 쟁점 사항과 실무 의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4가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쟁점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연결 회계 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쟁점 사항이 시사하는 점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고 이번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기준원의 연결기준서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1호 공동약정,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관련된 실무 적용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의견 수렴 절차의 목적입니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 10, 11, 12가 실무에서 원활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후 이행 검토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회계기준원은 IFRS 10에 대응하는 KIFRS 제1110호를 중심으로 쟁점을 파악하고 국내 실무진들의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이 제1111호와 제1112호의 경우에는 중요한 실무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동약정은 석유, 가스, 광업 등의 산업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국내에서는 해당 산업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실무진들은 제1112호의 공시 요구사항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115호에서 제시하는 지배력의 3가지 평가 요소 중 첫 번째 요소인 힘, 그리고 세 번째 요소인 힘과 이익의 연관에 대해서 중요한 실무 쟁점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배력 평가의 첫 번째 요소인 힘과 관련하여 실무진들은 관련 활동,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지배력의 재평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구조화 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여 힘의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조화 기업에 대한 힘의 보유 여부를 평가할 때 피투자자에 대한 목적과 설계,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제 능력에 대한 증거와 계약상 약정 등을 고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서 설명드릴 실무 사례 1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입니다.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는 다른 기준서보다 많은 판단을 요구하고 기업별로 다양한 사실관계가 존재해서 실질 지배력 이슈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지배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실무 사례 2와 3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배력 재평가입니다. 콜옵션과 같은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실무진들은 잠재적 의결권의 내가격 또는 외가격 여부를 평가할 때 시장 상황 변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실무 사례 4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배력 평가의 세 번째 요소인 힘과 이익의 연관과 관련하여 실무진들은 본인 대리인 여부, 사실상 대리인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먼저 본인 대리인 판단과 관련해서 이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적용 사례가 부족하며 사례의 내용이 한정적이어서 실무에서 적용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즉, 본인 대리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과 대리인이 식별된 상황에서 여러 투자자가 존재할 때 본인의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리인에 대해서는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인 또는 자매회사가 사실상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무 사례 3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주요 실무 쟁점 사항을 구체적인 실무 사례를 통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실무 사례는 구조화 기업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하여 회사가 펀드에 대해 힘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관련 활동과 연관된 쟁점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SPC에 해당하는 펀드는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제 300억을 조달했습니다. 이 중에 150억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나머지 150억에 대해서는 수익증권을 발행했고요. 증권사와 회사는 각각 120억과 30억의 수익증권을 매입했고 수익증권에는 모두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펀드 설립 시점에 회사는 부동산에 대한 책임 임대차 계약을 펀드와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매달마다 고정 임대료를 펀드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운영과 처분은 계약상 약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며 이 회사는 펀드가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공정가치로 취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계약상 약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5년 동안 존속하고 수익권자가 전부 동의하면 1년씩 이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기책 사유가 없는 한 해임되지 않고 집합투자업자를 해임하거나 선임하기 위해서는 수익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KIFRS 제1110호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권리를 보유하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집니다. 이 사례에서 제시된 펀드는 의결권 외의 약정 등에 의해 의사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되어 있는 구조화 기업에 해당합니다. 이 회사가 구조화 기업인 펀드에 대해 힘을 갖게 하는 권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계약상 약정을 평가하고요. 이를 위해서 피투자자인 펀드의 목적과 설계, 계약상 약정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투자자인 펀드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하는 이유는 펀드의 관련 활동 식별, 관련 활동 결정 방법,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펀드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할 때에는 펀드에 노출된 위험, 펀드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전가되도록 설계된 위험 등이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펀드의 목적과 설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계약상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이를 고려해서 투자자인 회사가 피투자자인 펀드에 대해 힘을 보유하는지 판단합니다. 콜 권리, 풋 권리 등과 같은 계약상 약정에 포함된 회사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정권이 펀드와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으로 판단이 되면은 이러한 의사결정이 펀드의 법적 경계 밖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펀드에 대한 힘을 결정할 때 이를 관련 활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서 이 실무 사례에서의 논점은 이 계약상 약정에 해당하는 회사의 우선 매수권이 펀드에 대한 힘을 회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먼저 우선 매수권이 회사에게 힘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권리의 경제적 실질이 콜옵션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회사의 부동산 처분 의사결정을 펀드의 관련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회사에 힘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회사는 우선 매수권을 통해 부동산 처분 시점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부동산 처분 의사결정을 펀드의 관련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우선 매수권의 콜 권리와 유사하게 회사에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로 고려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무진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서 계약상 약정을 고려하여 힘의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는 정혜진 연구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진 연구원입니다. 저는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례 2와 3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 2와 3은 기준원 과거 지류의 신의 내용을 일부 각색해서 만든 사례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례 2의 사실관계입니다. A사는 B사에 대해서 4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소액주주는 총 38%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인 주주들은 모두 1% 미만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C사는 10%, D사는 12%이고 사례 2에서는 주주 간 약정, 그 밖의 약정으로 인한 권리, 잠재적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A사가 B사에 대해서 40%, 즉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을 보유했을 때 A사가 B사를 지배하는지 이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A사는 B사를 연결 범위에 포함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배력 평가 요소 3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힘. 두 번째, 변동위기의 노출. 세 번째,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A사는 B사의 영업성과나 기업가치 변동 등을 통해 배당금이나 투자 수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요소인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40%의 지분율에 대해서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에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조건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요소, 힘에 대한 내용이 이번 사례의 주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을 보유할 경우에는 특별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문단 B38에서는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을 보유하지만 힘을 갖는 경우로 총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사례 2와 관련 사항이 없는 사항이므로 세 번째 요소인 투자자의 의결권에 집중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자의 의결권이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권리를 투자자의 의결권이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권리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단 B42를 봐야 되는데 문단 B42에서는 총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사례 2와 관련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첫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문단 B45를 보시면 문단 B42를 볼 때 1, 2, 3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래도 명확치 않으면 4를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검토 순서는 B42.1을 본 다음에 4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B42.1에서는 투자자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A사는 B사에 대해서 40%의 지분율, 즉 다른 주주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42.1에서는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도 고려해야 하는데 A사를 제외한 B사의 주주들이 A사의 의사에 반하여 얼마나 결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B42.1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 사항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B42.4로 넘어가서는 B42.4에서는 과거 주주총회 의결 양상을 봐야 하고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추가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기준서에서는 이때 힘의 증거와 지표도 같이 고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사례 2에서는 힘의 증거와 지표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B42.4에서는 과거 주주총회 의결 양상만을 집중해서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사의 주주총회 의결 양상을 설립 시점부터 현재 시점인 X8년도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A사의 지분율을 B사의 주주총회 참석률로 나눈 A사의 의결권 비율을 기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총 기간을 본다면
A사의 의결권 비율은 47%에서 63% 사이로 과반 미만의 경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년도만 분석을 한다면 53%에서 57% 사이로 모두 과반 이상의 경우만 존재합니다. 또 미래에 주주총회 참석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뜻은 A사의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A사의 의결권 비율이 미래에는 감소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최근 3개년도와 미래 2개년도를 같이 분석했을 때를 보면은 48%에서 57% 사이로 다시 과반 미만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분석 기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회사가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A사가 B사를 지배하는지를 볼 때는 이러한 과거 주주총회 의결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검토 내용 여러 개 중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합니다. 지배력 판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단 B42 1에서 4의 모든 요소들을 검토하고 또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A사가 B사에 대해서 힘을 가지는 게 명백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외에 다른 지배력 요소들을 검토한 후 그것도 역시 충족된다고 하면 A사는 B사를 연결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방금 본 사례와 같이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을 보유 시 지배력 평가를 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준서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검토할 것을 요구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문단 B42-4에서는 주주총회 분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주총회 분석을 할 때 과거 몇 개년도의 기간을 고려해야 되는 건지 또한 현재 시점에서 과거 주주총회 참석 실적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실적지도 같이 예상치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그 결과 지배력 판단이 실무에서 많이 어렵다는 실무자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단 B42-4의 주주총회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사례가 제공이 된다면 지배력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사례 3입니다. 사례 3은 사례 2에서의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하고 한 가지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주주들 간의 관계인데요. 개인 C가 A사와 D사를 모두 지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A사는 D사에 대한 지분율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B사를 지배하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 C사의 관계로 인해서 사례 2에서 분석한 검토 내용에 한 가지 더 추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당사자들 간의 관계인데요. 문단 B74에서는 투자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활동한 어떤 당사자를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사실상 대리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사례 3을 비추어서 설명을 드리면 개인 C가 A사와 D사를 지배하고 개인 C가 A사를 대신하여 활동할 D사를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D사를 A사의 사실상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D사가 자매회사이다 보니 자매회사라는 사실만으로 A사의 사실상 대리인으로 보아 D사의 지분율도 A사가 B사를 지배하는지에 같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D사가 자매회사지만 자매회사라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사실상 대리인으로 볼 수는 없고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에스마에서는 어떤 투자자가 회사와 다른 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그 다른 회사는 회사의 사실상 대리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현행 기준에서는 자매회사만이라는 사실만으로 항상 사실상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을 검토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해관계자들은
대주주가 다른 회사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상 대리인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대리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가 기준서에 추가된다면 지배력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사례 4부터는 안지성 선임연구원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지성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례사 지배력 재평가 관련되어 사례를 설명드리고 이를 검토하고 문제제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A사, 이번 사례는 A사의 C사에 대한 지배력 재평가와 관련된 사례로 표와 같이 A사와 B사가 각각 지분을 90%, 10%를 투자하여 C사를 설립한 상황입니다. C사는 A사의 투자자금과 B사의 신기술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B사의 경우 A사가 보유한 C사 주식을 매입하여 지분율을 60%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B사가 보유한 콜옵션은 언제든지 행사 가능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 콜옵션 이외에 A사와 B사의 지배력을 변동시킬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약정 사항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X 1년 초 C사가 신설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낮은 상황이라서 콜옵션은 깊은 외가격 상태이며 향후 2년 동안은 깊은 외가격 상태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A사는 B사의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C사를 연결하였습니다. 이후에 만약 C사의 공정가치가 증가해서 X 3년 말 현재 콜옵션이 내가격 상태로 변화했을 때 이때 지배력 판단은 어떻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준서를 검토하여 지배력의 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0호 문단 8에서는 지배력 최초 평가에 대해서 지배력 평가할 때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실과 상황은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또는 관련 활동 또는 이런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 등을 들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아까 설명드렸듯이 C사는 A사의 투자자금과 B사의 신기술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었고 이와 관련된 관련 활동은 C사의 신제품 개발 또는 관련 당국의 승인 그리고 제조, 판매와 관련된 영업활동 그리고 이 C사의 자금 등을 조달할 수 있는 재무활동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 능력으로서 아까 전에는 권리나 다른 약정은 없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의결권과 그리고 잠재적 의결권이 있을 텐데 이 잠재적 의결권이 현재 능력인지가 이번 사례의 쟁점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단 8에서는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달라진 경우에는 지배력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문단 B80부터 B85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단 B81에서는 힘의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변화가 있다면 그 힘의 평가 방법에 변화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예로서 의사결정권의 변화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의결권에서 약정으로 변화한다면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사례에서는 다른 권리나 약정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문단 B81과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문단 B82를 보시면 문단 B80에 따르면 수동적인 힘의 변화, 즉 그 투자자의 관여가 없어도 그 힘을 얻거나 상실을 할 수 있는 예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고 있는 힘을 얻거나 상실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로 다른 당사자들의 의사결정권의 소멸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실관계에서는 B사의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의결권이 6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의결권을 확보하여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문단 B82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단 B85에서는 지배력에 대한 최초 평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지배력은 단순히 시장 상황의 변화 때문에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상황의 변화는 시사의 공정가치가 증가하여 만약에 옵션의 내가역 상태로 변동되는 것도 시장 상황의 변화로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그 잠재적 의결권과 관련된 기준서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B47에 따르면 잠재적 의결권은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획득하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는데, 따라서 B사가 보유한 콜옵션은 잠재적 의결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문단 B47에서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모두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B사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은 지배력 평가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또한 문단 B47에선 권리가 실질적인 경우에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리가 실질적인지 여부는 문단 B22부터 B25를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단 B48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을 획득하는 상품, 즉 이번 사례에서는 콜옵션인데 콜옵션의 목적과 설계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번 사례에서 콜옵션의 목적과 설계를 검토해 보면 A사는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있던 사업의 신규 사업자로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B사의 신기술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B사에게 시설을 설립할 것을 제안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A사는 B사가 제안을 B사가 제안을 수락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하기 위해서 B사에게 콜옵션을 제안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B사의 경우에는 이 콜옵션을 이용해서 만약 사업이 실패한다면 10%인 적은 투자 자금을 손해만 보면 될 것이고, 만약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으면은 콜옵션을 행사해서 의결권을 60%까지 지배력을 60%까지 의결권을 60%까지 늘릴 수 있어서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했던 신기술을 C사의 신기술을 신제품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콜옵션의 목적과 설계도 지배력 평가할 때는 고려하도록 문단 B48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권리가 실질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문단 B23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문단 B23 양가로 1에서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물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면서 그 예로서 그런 권리 행사를 방해 또는 단념하게 하는 행사 가격을 들고 있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X1년도에서는 C사의 기업 가치가 작아서 깊은 외곽 상태였습니다. 이런 외곽 상태는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런 외곽 상태는 실질적이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단 B23 양가로 3에 따르면 권리를 행사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행사 가격이나 전환 가격들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C사의 공정 가치가 증가해서 내가역 상태가 되었으면은 이런 B사는 이 옵션을 행사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B사는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였고 C사는 신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의결권을 60% 늘려서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이런 그 신제품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시너지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결정 요소로 보고 있고, 이를 다 검토하여서
다른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문단 B25에 따르면은 투자자가 피투자자, 즉 A가 C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실질적인 권리는 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고 결정을 승인하거나 막을 수 있는 현재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X3년 말 아까 사례에서 콜옵션이 내가격이 변동됐을 때 이러한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인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사가 보유한 콜옵션을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로 문단 B85를 들 수 있는데 B85에서는 시장 상황의 변동, 즉 내가격 상태만으로 최초 연결 판단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A사는 또한 B사가 보유한 콜옵션은 실질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문단 B23의 양가로 3 및 B48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언급하였듯이 B23의 양가로 3에서는 콜옵션이 내가격 상태 그리고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B사가 C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실현할 수도 있는 것들을 판단 근거로 삼을 수가 있을 것이고 문단 B48에서는 그런 콜옵션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했을 때도 이런 콜옵션이 실질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사항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잠재적 의결권의 실질성을 판단하여 지배력을 재평가할 경우 문단 B85와 문단 B23의 양가로 3 및 B48 중 어느 요구사항에 가중치를 두어서 판단해야 되는지가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이런 가중치에 대해서 명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사례사 설명을 마치고 시사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춘호 수석연구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과 대응 방안입니다.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면 투자 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단기 손익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의 손익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배력 판단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연계의 재무제표상 기업의 자산 부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게 되면은 지배력 평가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이제 실무 사례들을 살펴보면 현재 제 1110호에서 제시된 요건에 따라서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배력을 판단하는 과정이 이제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사항은 이 기업들이 명확하게 지배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이나 사례를 기준서에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회계 기준원은 IASB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요. 국내 실무 이슈를 반영하는 적절한 사례를 개발해서 IASB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교육 자료를 개발하거나 실무 사례를 공유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오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판단이 어려운 이 이슈를 크게 한 4가지 사례, 실무에서 부딪히는 그 대표적인 사례 4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기준서에서 얘기하듯이 이게 실질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나 어떤 원칙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을 반영하다 보면은 결국은 기준서에서 이야기하듯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라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뭐 선을 그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긴 한데요.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통해서 그 네 가지 제시한 사례를 잠깐만 살펴보면, 첫 번째 사례가 이 구조화 기업에 대한 지배력 평가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구조화 기업의 대표적인 게 뭐 펀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펀드가 사실은 관련 활동을 식별하기도 참 어렵고, 왜냐하면은 펀드가 사전에 그 펀드를 설립하면서 그 관련 활동이 될 만한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들은 다 이미 그 미리 사전에 결정을 해놓고 펀드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펀드 운영 과정에서는 그 관련 활동이 사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결국은 이제 그런 관련 활동을 찾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금융기관들을 보면은 뭐 수십 개 펀드 내지는 뭐 많게는 몇백 개 펀드를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금융기관은 특히 이런 부분에서 문제에 많이 부딪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다행히 우리 산업은행의 박영원 과장님도 나오셨고 하니까 그런 실무에 부딪히는 부분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같고요. 이제 조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 기준서 자체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사례 자체를 좀 친절하게 제시를 해서 그 사례의 결론 근거랄까, 그 원칙과 연결지어서 사례를 좀 제시를 해주면 이 사례가 어떤 규칙 중심화되지 않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어떻게 이 사례를 가지고 활용을 그 원칙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실무 사례는 과반수 미만 의결권 보유 시 실질 지배력 판단 부분인데, 이 부분도 참 애매한 부분 같긴 합니다. 이게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총 참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다른 주주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회사가 그 단독으로 어떤 그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고, 실무 사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특히 이제 그 참석률의 부분도 문제고, 참석률을 산정할 때 투자자 자신의 단독의 지분율뿐만 아니고 어떤 자매회사라든지 특수관계자라든지 이러한 우호 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분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이러한 그 판단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실무에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준서에 고지고대로 하면 사실상 대리인이라면 이 투자자가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매회사들이라든지 계열회사들 또는 투자자의 어떤 특수관계자들이 과연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서 의결권도 행사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또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입증하는 문제도 있고, 이걸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하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고, 네 번째 사례는 지배력 재평가 부분. 그러니까 뭐 옵션이 내각에서 외곽으로, 외곽에서 내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주총 참석률도 뭐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그 지배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 어떤 타임의 어떤 범위 안에서 이걸 가지고 3년이 될 건지 뭐 5년이 될 건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발표는 무슨 결론을 내리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실무에서 부딪히는 이슈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 관련된 기준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기준서들을 어떻게 순미일관되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나름의 어떤 그 회사가 부딪히는 그런 팩트에 적용할 것이라는 그런 문제를 좀 어떤 그 요령을 뭐 제시했다 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시기를
대응 방안으로서 좀 지침이나 사례가 많이 제공되어야 되겠다. 그런 중요한 지적을 하셔서 ISB와 우리 기준원이 수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으니까 기준원이 또 아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기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례 추가 이런 부분은 사실 앞에서 우리 이춘호 수석연구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례를 그냥 추가해 달라고 하면 ISB도 참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나라 또는 그러한 기업에서 실제 사례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게 ISB에 제공해 주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지금 과반 미만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지배력을 가지는 그런 경우는 그 나라로 따지면은 몇몇 나라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걸 뜨겁게 느끼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좀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은 그 사례도 없고, 자기들은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지만, 우리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건 뜨거운 이슈에서 어떤 나라는 그 과반 미만을 가지고 어떻게 지배를 하지 이런 생소하게 보는 나라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콩이라든지 몇몇 나라가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뜨겁게 느끼는 나라이지, 다른 나라들은 좀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ISB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IFRS의 그 개선이 크게 영향을 받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하고 서로 공조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주제 발표를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음 이제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우리 최현덕 실장님께서도 안내해 주셨듯이 토론 시간에 이용해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토론 진행되는 동안에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Q&A 게시판에 그 질의를 올려주시면은 토론이 마무리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누구에게 질문할 건지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그 상대방을 좀 명시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욱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론자 5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실제로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이 경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5분을 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재호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그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다산회계법인의 박용준 이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안진회계법인의 조희영 수석위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옆에 김완영 SK회계팀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산업은행의 박형원 과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토론을 대표적인 사례 4가지를 한꺼번에 토론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제일 우리가 어려워하고 핫 이슈인 과반 미만의 지분 보유의 경우 실질 지배 판단하는 부분, 그 이슈, 그러니까 사례 2번하고 그 다음에 사례 4번입니까? 3번, 사례 3번의 비계약적 대리관계, 사례 3번의 비계약적 대리관계. 이건 아까 이제 우리 이진호 수석연구원님도 설명하듯이 이 과반 미만의 의결권, 이 의결권을 카운팅할 때 이 사실상 대리인이면은 당연히 같이 포함되어야 할 건데, 애매한 사실상 대리인인지 판단이 애매한 자매회사라는 이런 부분, 특수관계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묶어가지고 실질 지배력 판단 이슈를 먼저 우리 토론자님들의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제 2부로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시간을 들여서 토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정재호 연구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국인회계사회 정재호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거 저희 IFRS 도입했을 때를 보면 그때 많은 기준서들을 한 번에 도입했었는데 한국 실정이나 한국 회계업계 아니면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포럼을 개최해서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 한국의 입장이 크게 개선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준원에서 준비하신 대응 방안을 보면 이제 지침이나 사례를 좀 추가하자 이제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이제 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준서의 개정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나 사례로는 실제로 이 이슈가 아까 홍콩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커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요 과반수 미만 의결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서 이제 1110호에는 힘의 지표로서 정량적인 기준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양한 지침을 B38에서 B46까지 걸쳐서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소액 투자자가 널리 분산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은 판단 시기 및 주체에 따라 달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과거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양상을 바탕으로 다른 주주들의 소극적인 성향 여부를 예측 혹은 판단하에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제 주총 개시는 실질적으로 사후적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는지 판단하는 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 환경의 특성상 과거부터 경영권을 침해하는 적대적인 인수가 드물었고 우호 지분을 통한 의결권의 과반수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투자 기업의 의결권을 50% 초과하여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가지는지 여부는 판단해야 되는 상황은 현재 한국의 대규모 기업 집단의 회사들을 위시하여 여러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상황에 빈번히 마주치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가 널리 분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이제 소액 투자자들 간의 특수 관계 및 이들 간의 별도 약정 등을 실질적으로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이제 과정인데 이제 주주 간의 약정을 회사 입장에서 다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 연결 이슈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서의 어떤 개정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시를 드릴 수는 없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실무 지침이나 사례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과반수 경우의 연결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좀 기준서 레벨에서 이론적인 틀을 좀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토론은 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영준 이사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산회계법인의 박용준 회계사입니다. 지금 참석하신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보니까 이제 참석하신 분 중에서 이제 실무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회계법인이 중소중견 회계법인이기 때문에 중소중견 회계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중소회사 기준으로 저희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반수 미만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에 대해서 일단 그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주주총회 분석 시 과거 몇 개 연도의 기간을 고려하는지, 그다음에 과거 참석 실적만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 예상치도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그 발제를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감사 필드에서 이런 실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지분 변동이 좀 극심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증자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실질 지배력 판단에 대해서 기준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검토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과거 몇 개 년도의 기간을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미래 예상치를 고려한다는 게 실질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자의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 몇 개 년치를 가지고 한다든지 회사가 과거 3개년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반 의결권을 갖고 있다 말할 수도 있고, 감사위는 왜 3개년치로 하냐, 5개년치로 보면 과반 의결권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다른 약정이라든지 당시 계약 관계 같은 걸 확인해서 실질 지배력이 있는지 갈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평균 몇 개년식으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특정 실질 지배력이라는 게 발생하는 것이냐, 갖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주총 분석만으로 지배력을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정기주총에서 회사의 지분율이 20%였는데요. 참석주주가 좀 40% 정도 돼서 20%가 참석주주의 한 40% 정도 지분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배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중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대주주가 지분율이 늘어나서 한 30% 정도로 늘어났는데, 차년도 주총을 하니까 참석주주의 50%를 초과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기를 그러면 실질 지배력은 그러면 언제 획득한 것이냐? 유상증자를 했을 때 기중에 유상증자를 했을 때 실질 지배력을 획득한 것이냐?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을 획득했을 때 그때 실질 지배력을 획득한 것이냐? 이런 판단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주총 의사결정 사례로 실질 지배력의 보유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게 된다면 항상 그 사업계약 지배력 획득 시점이 주총일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상당히 적용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례를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실질 지배력 이슈는 사실 좀 방어용으로 좀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저희가 실질 지배력이 있다든지 혹은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그 실질 지배력의 실제 존재 여부는 나머지 그 다른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혹은 다른 지급 보증 약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 실무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준서 과반수 미만 의결권 보유에 관해서 그 기준서 내용 중에서 제일 또 어려운 부분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처리를 그러니까 실질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라 하고 나서 실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 지배력 그 과반수 미만 의결권 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조희영 수석위원님.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진회계법인 조희영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품질관리실에서 연결회계기준 담당사로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 감사 회계사들이 많이 질문하는 연결 이슈를 다루고 있고요. 이제 다루다 보면 박용준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감사인 혹은 기업이 다루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어떤 시점부터 연결인 거냐부터 시작해서 몇 년치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1% 주주만 고려해야 되느냐, 5%를 미만인 주주만 고려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아니면 기간 투자자는 어떻게 고려할 거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미래의 어떤 추세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할 거냐, 아니면 50%를 약간 초과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상황이었다. 그런 경우에도
디펙토가 그러니까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질문이 많고, 그럼 이제 기준서를 봤을 때 사실 기준서에 말씀 주신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품질관리실에서 있는 제 입장에서는 결국은 경영진의 회계 정책이 뭐냐를 여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영진이 적용하고 있는 회계 지침이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된다면 결국 그게 감독 당국이나 혹은 감사인이 변경됐을 때 그걸 이슈로 제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저희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근데 많이 그 감사팀이 가져온 이슈 중에 가장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까? 사실 디펙토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기업의 경영진이 어떤 회계 정책을 가지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면 그걸 무조건적인 오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슈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 기준이 없거나, 그러니까 회계 정책을 명확히 가지고 있지 않거나 기업이, 혹은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있으셔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 기준원에서 발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은 그 투자자의 의결권을 고려를 할 때 주총 참석률을 지금도 이게 주요 안건으로 고려하고는 있지만, 사실 주총 참석률은 먼저 고려해야 될 요소를 다 고려하고 난 뒤에도 명확하지 않을 때 고려하는 다음 요소거든요. 뭐 여기 뭐 투자자의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라든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이런 걸 다 고려하고 났는데도 잘 모르겠네. 이 회사 뭐 이 사회에 다 내가 선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이, 그러면 실질 소유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넘어가는 게 사실 과거 주총 의결 양상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과거의 주총 양상만을 가지고 지배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가장 큰 이제 이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슈가 생기는 이면을 보면 주주의 분산도가 그리 높지 않은데, 예를 들면 뭐 이 그림에서도 처음 그 기준원에서 주신 사례에서도 D사가 12%를 죄송합니다. 다른 사례를 보고 있었네요. 맞네. 죄송합니다. 사례에서도 보면은 개인이 뭐 10%, D사가 12% 이렇게 가지고 있고, 혹은 뭐 E사가 또 한 20%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분산도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주총을 참석을 몇 년 동안 소극적으로 한 거예요. 안 하고 있거나 관심이 없어서.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벌이나 그룹들은 그 어떤 기존에 이제 의사결정을 잘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라 하더라도 그 회사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주주로, 그러니까 소액 주주로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총 참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배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런 경우에 가장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기준원의 그러니까 기준서에 지침을 넣고 실무 지침을 넣거나 혹은 예시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선 기준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기준서를 적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주총 의결 참석률은 가장 아래 단계부터 하는 거다라는 우선 그런 걸 먼저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총 의결 양상을 가지고도 저희가 많이 분석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문을 하다 보면 결국 그럼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서 경영진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었느냐를 저희가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잘 정리된 회사들이 있으세요. 뭐 5년치를 보고 추세를 보고 우리는 안정적인 걸 요구하기 때문에 뭐 60%에 가깝게 되는 경우에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또 기준서 실질 지배력 판단하는 기준서 맨 하단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총 참석률을 고려했고 이사회 구성원도 다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력이 있는지 명백하지 않다면 그건 지배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기준서도 실질 지배력을 볼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라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공격적으로 보면 오히려 재무제표의 손익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재무제표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리잖아요. 기업의 재무 정보도 왜곡되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주총 참석률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저희가 가장 고민을 하는 건 결국 회사가 어떤 목적을 그러니까 회사가 정책을 가지고 잘 수립해서 디펙토를 판단을 했다면 이제 감독 당국이나 뭐 후임 감사인이 그거에 이슈를 공격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실질 지배력에 대한 이슈도 조금 현재보다는 좀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김완영 회계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주식회사에서 회계팀장을 맡고 있는 김완영입니다. 일단 그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50% 미만인 경우에 지배력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많은 부분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이제 실제로 보면은 50%가 넘어가면 사실상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50% 미만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그 기준원 사례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지분율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주총 삼성율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지분율에 대한 어떤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미 50% 미만이라고 하면은 지분율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그 문단 B-18, 19 뭐 이런 식의 어떤 경영진에 대한 어떤 약정 없는 경영진의 선임이라든가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뭐 이러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판단할 수 있는 경영에서 어떤 식으로 힘을 갖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훨씬 더 그 실무적으로는 더 유효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과반수 미만에 대한 의결권 그 지배력을 판단할 때는 이미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분율을 따지고 하는 게 크게 그렇게 유효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이 사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뭐 주주총에 대한 그 과거 몇 개 년도를 분석해야 하느냐. 네, 좀 뭐 실무적으로 뭐 3년에서 한 5년 정도 뭐 필요하다면 그 이상까지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1, 2개 년도만을 갖고 했을 때는 약간 이 비경상적인 어떤 의결 양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잘못 또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3년에서 뭐 많게는 5년 뭐 그 정도의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그 지배력 판단 1번에 있는 그 예시에서 보면 X0년부터 X8년까지 해서 굉장히 그 지배력이 모호하게 이제 50%를 넘는 경우 또 50%를 못 넘는 경우 해갖고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딱 봐가지고 그러면은 그 지배력이 있습니까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있다 없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지분율이라는 것 자체는 이 주총 그 의결 양상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요. 또한 이 주총에 대한 의결 양상을 본다는 것은 이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잣대로서 보는 거거든요. 이건 이미 과거 데이터고 현재 힘을 갖고 있어야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건 그냥 참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또 요 두 번째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미래의 예상치도 고려해야 되냐? 당연히 고려해야죠. 왜 그러면 회사가 어떠한 어떤 경제적 이벤트 뭐 예를 들면 뭐 IPO라든가 뭐 지배주주가 바뀐다거나 또는 그 뭐 이제 뭐 이 주총에 대한 그 의결권에 대한 법률이 바뀐다거나 그러한 어떤 이벤트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사례 3번에서 말씀하신 뭐 D사가 대리인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 D사가 대리인이냐라는 판단에는 저는 이제 일단은 동의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 항공의 사례집에서도 나와 있긴 한데 D사 그러니까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이제 판단하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ESMA에서 이런 경우는 이제 대리인이라고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개인과 법인은 이제 분리해서 본다 그렇게 보고 있고 과거에 이제 뭐 개인과 이런 법인을 혼합해서 보는 경우가 옛날에 이제 IFRS가 도입 전에 뭐 결합 재무제표라든가 뭐 이런 식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이사회가 기본적인 어떤 의사결정 기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그러면은 A사와 D사가 의견이 충돌하는 어떤 시점이 있을 텐데 개인 C가 A사와 D사를 지배한다고 해서 A사와 D사의 이사회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A사와 D사는 각각의 다른 목적이 있고 다른 어떤 이 배임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개인을 이렇게 엮어간다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형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는 산업은행에서 연결회계 실무를 몇 년간 담당을 했고요. 지금은 사실 저희 기관에 새로 설립된 기관산업안정기금이라는 기금회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단연간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바에 대해서 좀 사실 지금 여기 발표하신 이슈들은 사실 이미 많은 부분 고민을 하신 것 같고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핵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무적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시해서 여기 보여주신 거에 대해 뭐 제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실무적으로 지금 여기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이라던가 사실은 저는 구조화 기업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기업 실무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 기관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이제 다른 발언자분들께서는 이제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이나에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 감사본부에서 근무를 했었고 외부 감사인 역할도 해봤지만 저는 제가 이제 SK에서도 나오셨지만 회계 실무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감사인으로서 보는 부분과는 굉장히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저희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결회사가 100개 정도 되고 관계기업이 한 300개 이상 되고요. 매 분기별로 대략 100에서 200개 정도의 종속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이제 걸러진 이슈들이 사실 이제 회계법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방향하고는 좀 다를 것 같고요. 아까 안진회계법인에서 오신 발언자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런 데팍토 컨트롤이라는 그러니까 이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판단 여부를 사실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회계법인이나 그런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라보는 정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리스크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저희 이제 기업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는 저희는 어쨌든 그 일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기업은 사실 제 혼자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라면 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저희 은행만 해도 3,000명의 이제 조직원들이 재무제표 작성을 사실 같이 하는 거고요. 또 계속 그 직원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일정한 기준이 없다면 굉장히 재무제표 작성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지금 예시해 주신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 양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이제 EY에서 컨설팅 받은 결과를 가지고 내부 지침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유사하게 과거 몇 년간의 그 의결권, 주총 참석률 등을 고려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그 기준원에서 제시해 주셨다시피 이런 기준서라든가 뭐 적어도 감독기관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좀 보완해 주지 않는다면 이게 기업 자체 기관 간 비교 가능성 그리고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회계팀 실무적으로 이런 의사결정 판단을 요구하는 영역이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IFRS 9 금융상품 부분하고 가장 사실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이 10인 것 같습니다. 이 연결 쪽은 지금 사실상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해서 기업이 그 실질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이거에 대해서 회계감사인이 100% 사실은 그 엔티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사실 다른 얘기가 많은데 그런 거 좀 구조화 기업 쪽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는 실무적으로 이런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물론 IFRS가 원칙주의 회계 처리긴 하지만 이 10은 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떠한 측면에서라도 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좀 그런 지침을 보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이슈는 이제 이런 상장사나 이런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주총 이슈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산업은행 같은 저희 금융기관은 저희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물론 이제 그게 구조화 기업일 수도 있지만 워크아웃이라거나 뭐 회생 절차라거나 여러 가지 약정에 의해서 사실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사실은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추가 말씀해 주십시오. 조희영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명확히 하자면 그 산업은행의 박형원 과장님께서 제 말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리스크가 없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약간 좀 실무적으로 회사가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실질 지배력을 판단한 경우에 이제 감독 당국이나 혹은 후임 감사인이 챌린지를 많이 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준서에 지금 현재 기준서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강조를 한다면 현재 이슈가 되는 것보다 완화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지 이슈가 될 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래서 오해가 있어서 정정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 기업 같은 경우는 약정에 지시되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법인 입장에서 가반 미만인데 주총 참석률만 가지고 지배력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명확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분들 들어보시고 저 추가하실 부분이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없으시면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간이 없지만 우리 정재호 연구위원님은 지침이나 사례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도 윗단계에서 기준서 자체에 대해서 지금 좀 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또 한국 상황이 지금 다른 나라와 비해서 좀 유달리 이 그 50% 미만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좀 굉장히 많은 그런 빈번한 그런 상황이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그 관찰되는 부분이고 한데 그 요즘 특히 M&A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최소 투자로 지배하려는 그런 어떤 유인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꼭 50% 초과해서 지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례들이 종종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용준 이사님은 특히 그 이렇게 실질 지배를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데 굉장히 지금 에러를 많이 겪고 계신다 하는 거고 이런 어떤 주총 참석률 몇 개 년치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결국 그러면 언제 지배를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그럼 그때 연결 재무제표만 사업 결합식으로 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 시점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희영 우리 수석위원님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지분율 가지고 많이들 고민을 하는데 그게 기준서에서 의도하는 것이 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정확한 게 아니다. 이제 우리 조희영 의원님이 이해하시는 건 기준서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지분율 이런 걸 고려해서 지배하는 것이 명백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지배하지 않는 걸로 바라고 그렇게 또 기준서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총 상승률에서 회사가 한 50% 조금 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런 건 지배한다고 공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나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사실 그 감독기관 이런 좀 어려운 부분을 판단을 했으면 회사가 그리고 감사인이 감독 당국은 그러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된다면 좀 판단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자체에 대한 어차피 기준서가 판단을 요구하는 건데 그 판단에 대한 또 감독 당국의 또 판단이 그 위에 그 옥상옥으로 가는 건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저도 이제 좀 느끼는 게 이런 참석률을 가지고 자꾸 따지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의사 정족수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관이나 아니면 약정에서 어떤 관련 활동, 중요한 관련 활동을 결정할 때에는 뭐 4분의 1 이상의 주식 발행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회사가 그 4분의 1 25%에 미달하게 되면 그건 단독으로 자기 힘으로 그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배라는 건 단독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타주주의 그 동의나 협조를 받아야 된다면 그런 상황은 지배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50%도 마찬가지예요. 50%는 이제 의결 정족수일 텐데 50%를 미달한다든지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결하는 경우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실무에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박형원 과장님의 실무에서 느끼는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좀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좀 지침을 제공해서 이런 판단을 좀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여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40분까지는 마쳐야 되니까 이제 남은 주제들,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우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대로 아까 순서대로 정재호 위원님부터 해서 쭉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 뭐 준비를 좀 많이 해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거 위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패널로 토론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구조화 기업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를 좀 경험했었는데 이제 비연결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기준서는
이제 비연결 관해서 기준서에 조금 제가 파악한 걸 말씀드리면 그 비연결 구조와 기업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연결 기준서에는 자세하게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 기준서에 가보면 비연결 구조와 기업에 대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연결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결 규정사항에서는 명확하게 요 범위 내에 들어오면 비연결이다,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근데 연결 기준서의 규정을 따라가 보면 끝까지 어떻든 간에 연결하도록 하여튼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가다 보면 가다가 끝에 가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뭐 비연결을 할 수도 있다는 약간 뉘앙스 정도로 보여서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결 기준서가 굉장히 이론적이고 하이 레벨에서 잘 만들어져 있는 반면에 너무 이론적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무적인 문제점을 만드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비연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산분리 등 그 법률적 제약으로 회사 소유권 이전이나 여러 경영에 아예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그 연결하지 않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이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만 뭐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자유롭지 않고 항상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비연결로 가는 이제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연결 기준서가 전향적으로 그 현재처럼 아주 세밀하게 예를 들면 뭐 과반수 미만이었을 때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연결하라는 듯이 몰아붙이지 말고, 왜냐하면 그래야 할 부분이나 아니면 판단이 힘들고 한쪽 일방이 지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고려해서 이런 조건이 되면 연결을 하지 마라. 그리고 뭐 50%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중요성 관점에서 보면 연결 안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기준서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연결 기준서가 지금 올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무를 고려한 이론적인 거에서 실무를 고려한 좀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입하는 게 하는 타이밍이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 케이스에 관해서 제가 이제 분석하신 거는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공정가치, 시장 가치에 민감한 변화를 일일이 반영해서 어떤 해는 연결, 어떤 해는 연결 안 되고, 그런데 재무제표 이용자와 그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행사 가격에서 레인지가 있긴 하겠지만 인더머니일 때는 연결을 하게 되고 아웃오브머니일 때 연결을 안 하게 되면 주가가 요소같이 뭐 10%나 5%씩 바뀌는 상황에서는 1분기에는 연결하고 2분기 연결 안 하는 이런 웃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는 연결 기준서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뭐 매출이 10배로 뛰었다가 뭐 10분의 1 줄다가 이렇게 되면 힘들고 해석이 힘들고요. 또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 아까 사로본의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그러면 연결도 계속 준비하고 있고 공정가치 평가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실무적인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기준서 자체에서 큰 틀로 이제 반영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이나 사례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산회계 회계법인의 박용준 회계사입니다. 마지막 그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옆에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력 재평가 문제가 사실 저희도 계속 벌어진 일들인데요. 뭐 여러 가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뭐 잠재적 의결권의 실질성 기준으로 지배력을 재평가할 경우, 예를 들어 뭐 일단은 뭐 과정상에서 뭐 시장 상황에서 뭐 인더머니 된다, 뭐 내가격 외가격 그거 하나 가지고 지배력 평가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경우에 실질 뭐 현금 유출입도 없고 지분율 변동도 없는데 지배력이 상실된다, 지배력을 획득한다든지, 저희 반대 경우가 지금 예로는 지금 그 상대방이 콜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반대로 그 상대방이 그 풋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 저희는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에서 풋 만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풋을 행사하게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저쪽 투자자가 풋을 언제 행사할지 안 할지를 저희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이제 그 회사를 통한 어떤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풋 소유자들이 풋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행사할 의향이 없다 이런 걸 계속 확인하고 진행을 했지만 이 지배력을 갖다 저희가 그 연결해서 지분법으로 돌 때도 공정가치 이슈가 나오고 반대로 지분법을 하고 있다가 연결로 다시 들어올 때도 공정가치 이슈가 나와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한번 판단을 잘못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판단을 따르기에 그 지침이 실제 회계 기준에 국제 기준에 많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감사인 입장에서 감사인이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짐을 좀 던 게 몇 개가 있어요. 물적 분할식 모기업 별도 재무제표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이라든지 미상장 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든지 감독기구에서 좀 내준 가이드가 있어요. 이거는 회계 처리 원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처벌 규정을 처벌을 안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저희한테 감사인들한테 약간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좀 줬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판단에 어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꼭 맞다, IFRS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그 안에 내용들 보면 실제 기준서에 있는 내용들 쭉 나열해서 이러이러한 판단 프로세스를 거쳐서 감사인들이나 회사가 이런 판단을 내렸다면 감독 당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더 이상 규제하지 않겠다 이런 형태로 지침을 내주거든요. 그런 국제회계 기준에서 그런 게 어렵다면 감독 당국에서 그런 지침을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지침을 좀 개발해서 가이드를 갖다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IFRS 자체가 이제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 실제 이제 감리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지금 저희가 중소회계 법인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만약에 감사인이 교체가 돼서 지배력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차기 감사인과 협의가 안 돼서 전기 오류 문제가 발생하면 감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질 지배력을 판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실질 지배력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회사와 감사인이 판단에 대한 주석 공시가 좀 충분한다든지 그리고 감사 조서 등의 충분한 기재가 있다면 당시 판단에 명백한 오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정서를 잘못 봤다 이런 거 정도 아닌 이상은 당시 판단을 좀 수용해 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업은행의 박형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회계법인 품관실 입장에서는 사실 구조화 기업에 대한 이슈가 사실 더 관심이 많았기도 했고 그 안에서도 사실 관련 활동에 대한 식별이 가장 관심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지배력에 대한 모든 이슈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특히 약정서나 이런 약정서로 지배력을 판단해야 되거나 혹은 구조화 기업인 경우에는 관련 활동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단계부터 많은 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와 목적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경우 그리고 기준서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하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또 기준서에서 뭐라고 있냐면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결정적인 지표는 또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 이게 또 실무적인 판단을 할 때 약간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화 기업 지배 거기 적어주신 것 중에 콜 권리나 풋 권리 관련해서 피투자 회사의 경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권리도 관련 활동으로 고려하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가장 쟁점이 되는 건 그 경계 밖이 피투자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경계 밖이냐 아니면 피투자자가
없어지고 나서까지도 경계박을 얘기하는 거냐가 가장 저희는 고민이 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기준서에서 사례를 넣어 주신다면 그 사례를 넣어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사례 10에 있는 채권 디폴트 났을 때 풋 이전 약정이 피투자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도 밖에서 이루어져도 되는 거냐 아니냐, 아니면 지금 사례 넣어주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 구조화 기업도 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나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개발할지가 관련 활동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에 대한 사실 그것 때문에 계속 구조화 기업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관련 활동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혹은 그게 어떻게 이슈가 되는지를 더 많이 다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또 관심이 있었던 게 이 사실상의 대리인 이슈인데요. 결국은 과거에는 사실상 대리인을 판단할 때 자매회사는 좀 아닌 것으로 많이 봤었는데, 저희가 이슈가 불거진 게 결국 에즈마에서 나온 발표 자료 때문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자매회사가 결국 특수관계자니까 내 주주도 나의 뭐 사실상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부터 해서 계속 확대를 시켜가다 보면 그 기준원에서 주신 사례에서 A사와 D사 A사와 D사가 있는데, 그러면 왜 D사만 대리인으로 고려할 거냐? D사 입장에서 지배력을 판단할 때는 A사가 대리인으로서 또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배력이 그러니까 지분율이 큰 아이가 뭐 본인이고 지분율이 작으면 무조건 대리인이라고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특수관계자를 무조건 대리인으로 했을 때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저희 나라 같이 그 지분이 이제 지배를 하시면서도 그 손자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이슈는 좀 중요하게 다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슈는 할 말이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꼭 기준원에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예, 뭐 시간도 없고 해서 일단 사례 1은 저희 산업은행에서 오신 박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사례 4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표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례 4 같은 경우는 이제 콜옵션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 콜옵션에 내가격이 들어왔을 때 뭐 그거를 계속 연결로 봐야 되냐, 아니면 그 상황만 가지고 연결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냐, 뭐 그런 질문인데,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뭐 딱 그 어떤 경제적 상황 하나 바뀐 거 하나만으로 그 연결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그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사실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나오는데, 이게 그 회계에 대한 이 모호성도 과거의 K갭에 비해서는 IFRS면서 훨씬 모호성도 커졌고요. 해석의 범위도 굉장히 늘어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지정제라든가 외감인 지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호한 어떤 이 그 규정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법인마다 또는 그 법인 안에서도 외감인 그 파트너마다의 생각도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다르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감리 대상이 된다거나, 그리고 굉장히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이제 규정에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보완이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모호한 부분 다들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좀 열심히 정말 제대로 하려고, 우리는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계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이 뭐 거래 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정말 그 어떻게 해서든 틀리지만 않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규정 자체가 모호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리소스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뭐 좀 많은 부분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네. 몇 분 오버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금융기관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 좀 어려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리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사실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는 감리보다도
일단 저희 자체가 사실은 비예감 기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사실 상시적으로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또 저희는 사실 공공기관이라 감사원 뭐 극단적으로 검찰까지 사실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감독 리스크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호한 회계기준 적용에 따라서 많은 사실 실무적 어려움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저희 사례를 예시하면 저희는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은 이제 바젤 협약에 따라 BIS 규제를 받는데 BIS 규제는 위험가중자산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BIS를 산출하는데 이게 연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적으로 어떠한 저희 이제 정책기관이기 때문에 정책 조 단위의 정책 프로그램을 짤 때 이것이 산업은행의 BIS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그런 설계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기준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설계라고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것이 맞는지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외부 감사인에게 질의를 했을 때 외부 감사인이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몇 번 사실 기준원이나 금감원에 질의를 했지만 어쨌든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이 거의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례에서 사례 1이 이제 회사 입장에서 부동산 펀드를 통해 차입하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 연결 여부 판단인데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금융기관은 이러한 사실은 신용공여에 항상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화 기업이 항상 설립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기마다 저희는 사실은 시중은행 대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 분기 거의 수백 건씩 그러한 구조화 기업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맞는지 여부를 떠나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2013년에 IFRS 10이 처음 도입됐을 때에는 이것을 위배하면은 굉장히 큰일이 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게 저희가 지분 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출 채권이라거나 수익증권 좀 신용공여라거나 사실 극단적으로는 직접적인 자금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저희가 보증을 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유의적인 약정을 통해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 재무제표를 그려보면 저희가 지분이 없기 때문에 자산 사실은 SPC는 BS가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부채 올리고 사실 나머지는 전부 다 비지배 지분으로 빠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주된 판단 지표가 지배 지분 귀속 당기 순이익인데 사실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번거로운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IFRS 10이 시행된 지 5년, 10년이 지나는 지금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금융기관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연결 대상 기업으로 2013년과 같이 굉장히 많은 수를 이제 분류하는 경우는 사실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 작성자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 재무제표 정부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기준서에 대해서 어떻게 실무적인 보완이라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건인데 지금 아까 저는 사실 회계법인에 있다가 이제 저희 산업은행이라는 정책기관으로 옮겨왔는데 회계뿐만이 아니라 저는 펀드 운용이라거나 이제 여러 프론트 업무도 잠깐 수행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경험하기로는 다양한 구조화 기업이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있을 수 있고요. 구조조정 펀드도 구조조정 PEF, 또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본시장 바이아웃 PEF도 있을 수 있고요. 구조조정도 PEF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벤처캐피탈도 있고, 또 선박, 항공기금융, 리스, 또 부동산, 또
뭐 투자 신탁으로 운영되는 여러 펀드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이러한 구조화 기업들은 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그 형식으로 사실 그 업권마다 그 관련 활동,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관련 활동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사실은 제가 프론트에서 경험하기로는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사실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서 그런 구조화 기업의 범주별로 굉장히 사실 그런 것을 정의할 여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산업은행은 그 저희가 IFRS 10을 도입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사례 조사를 통해서 실제 구조화 기업 범주별로 종속기업에 대한 그 지배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사실 내규화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결국에는 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사실은 이런 것은 또 산업 대한민국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고, 홍콩 얘기를 하셨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VI라고 하죠. 중국에 대해 지분 투자를 직접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약정을 통해 사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로컬 리걸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기준서 차원에서 어떠한 그러한 지침을 명확하게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감독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아니면 뭐 기준원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좀 재무제표 작성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좀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다음은 아까 사실은 이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의 그 주총 참석률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화 기업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구조화 기업도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하게 벤처 캐피탈 펀드를 예시로 들면 보통 7년짜리의 존속 기간을 최초에 설정하고, 최초의 블라인드 펀드는 최초의 피투자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최초 3년에 마무리 짓고요. 그 뒤로는 사실은 그 기존에 투자한 자원이 회수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잔여 기간을 존속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관련 활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가장 간단한 예고요. 이러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이익에 대해 얼마나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느냐를 지배력 판단의 요소로 삼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자기적이고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SOC 펀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최초의 자금을 조달하고 그 구성 요소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계속 수년마다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그 노출 정도가 바뀌거든요. 그것을 물론 이론적으로는 기준서에 따르면 그것을 항상 동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비용과 효익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효익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사실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대리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고민하진 않았는데, 제가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러면 사실 산업은행의 최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천 개의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사실상 대리인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의문도 들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외부 감사인으로 있다가 기업, 특히 금융기관으로 사실 와보니, 경영진은 사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실은 그러한 상황을 일반적으로만 사실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계 기준이 좀 명확하게 지침을 준다면 재무제표 작성자도 조금 더 재무제표 작성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코멘트 주시고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특기할 것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용준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감독 당국에서 비조치 의견서 형태로 해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인들이나 작성자들의 어떤 이런 불안정한 이런 상황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는 제안이셨고, 또 법적 경계 밖에서 이루어질 때 피투자회사가 소멸 후에도
어떻게 될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무슨 관련 활동에 피투자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피투자 회사가 소멸된다는 건 아마 청산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청산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 그게 법적 경계 밖에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연결을 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기준원에서 그 코멘트를 받아서 좀 연구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상 대리인 부분도 말씀하셨듯이 두 자매 회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이 경우는 또 그 개인 C가 또 동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C의 어떤 관여, 뭐 위임이라든지 아니면 묵시적인 어떤 암묵적 어떤 위임이라든지 아니면 동의나 이런 개인 C의 어떤 관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판단에 뭐 참고로 그냥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이렇게 토론은 우리가 마치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 외부에서 그 보시는 분들이 이제 질의를 여러 개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좀 몇 개만 추려가지고 우리 이춘호 수석 연구원님하고 우리 다른 연구원님들께서 담당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그 지배력 평가와 관련해서 실무 적용 이슈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 기준서 자체의 미비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실무진의 회계 처리 역량이 아직 부족해서 기준서에 대한 이해 부족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예, 일단 제 생각으로는 KIFRS 1110호, IFRS 10이라고 하죠. 이 기준서는 지배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판단 지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서 자체적으로 뭐 큰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지배력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피투자 기업하고 관련된 다양한 사실관계, 그다음에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 예측치 등 다양한 이제 뭐 가정치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매우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진의 이제 주관적 판단이 이제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배력 평가와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실무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먼저 이제 기업, 아까 다른 분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기업들의 지배력 판단 결과를 전체적으로 이제 존중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도 이제 자세한 공시를 통해 가지고 지배력 평가할 때 사용한 다양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 판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가 그 지배력 평가의 적정성을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연결 실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회계 기준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요? 그에 대한 어떤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좀 민감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앞서 이제 발표를 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 1110호가 타 기준서보다 많은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연결 판단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원칙 중심이라는 IFRS의 기본 원칙을 이제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업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지침이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회계기준원이 저희 자체적으로 뭐 해석서나 의견서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현재 그 연구 자료의 성격으로 저희 그 실무 사례를 정리해서 지금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결 범위 판단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좀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러한 사례를 이제 실무진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뭐 세 번째 질문은 사례 4에서 제시된 사항에 따르면 잠재적인 의결권에 따른 지배력 보유 여부는 결국 잠재적인 의결권이 실질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인데,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옵션의 행사 가능성, 즉 내가격 여부만으로는 그 실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서 잠재적인 의결권의 실질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이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 사례 설명할 때 내가격 여부에 대해서 좀 많이 초점을 둬서 이런 질문이 들어온 것 같고, 아까 전에도 박영준 이사님께서도 뭐 이런 내가격 외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판단할 때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써 있었는데, 뭐 기준서에서도 당연히 실질 지배력 판단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사실, 이런 내가격 외가격 상황만으로 고려해서는 판단할 수는 없으며, 그 문단 B23에 따라서 모든 사실과 상황을 판단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이런 뭐 기준서에서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문단 B18에서 21의 그 또 지표들, 보조적 지표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는 뭐 주요 경진의 뭐 선임 여부 등, 아니면 또는 뭐 피투자자의 뭐 투자자에 대한 뭐 영업 의존도나, 아니면 뭐 피투자자와 투자자의 관계 등, 뭐 이런 힘의 증거와 지표 등을 많이 이용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힘을 판단하는 지표를 그냥 내가격, 외가격 이런 단편적인 지표로 보기보다는 여러 지표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오늘 토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런 판단 같은 것들이 어떤 근거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다면은 이런 판단들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을 판단 작성자들은 뭐 이런 판단에 대해서 충분히 공시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지배력 경영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었다 없어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자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긴 하겠지만, 그게 그 아까도 우리 토론자께서 물어보셨지만, 이 지배력이라는 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기 소극적으로 주어지는 게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지배력을 획득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뭐 꼭 그런 게 아닌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그 어떤 가격의 변동성이 그 지배력을 상실시킨다든지 다시 획득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아마 대부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자, 또 혹시 질문이,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 네 번째 질문만 받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에 있어서 주주총회에서 특정 안건으로 주총 참석률이 급격히 올라갔던 과거 경험이 있는데, 보고기간 말에 지배력 판단을 할 때 이 과거 경험, 특이한 연도에 이런 과거 경험을 어떻게 고려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게 그 문단 B42의 4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 과거 주총 의결 양상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하신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이 주총 참석률이 급격히 올라갔던 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기본적으로 과거 주총 의결 양상 패턴의 전체적인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 사실 하나만으로 지배력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문단 B42의 4에서는 이러한 과거 주총 의결 양상에도 힘의 증거, 힘의 지표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배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네 가지 질문으로 마치고, 또 기준원과 또 많이 질의해 주신 채널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다음 우리 사회이자이신 최현덕 조사연구실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좌장이신 권성수 부원장님의 진행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권성수 부원장님,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포럼을 진행하면서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리지 못했던 것은 가급적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거나 다른 토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관련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연수 인정을 위해서 반드시 로그아웃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지쳐가고 있습니다. 각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8자 카이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